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각에서 풍문고등학교 통상한국사 수업을 맡고 있는 강사 최민석입니다. 자, 중간고사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자, 오늘 이 풍문고등학교 통상한국사 총평 그리고 문항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자, 그것들을 통해서 뭐를 좀 가져가고 앞으로 기말고사에서 어떤 것들에 주안점을 둬서 준비를 좀 해야 되는지, 그 다음 마지막 제 수업 홍보 조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사회 총평 및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통합사회는 난이도가 상하 수준으로 그나마 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좀 됐어요. 자, 왜 그랬는지를 조금 보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이야기했었던 교과서, 그 다음에 부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 개념을 많이 묻는 문제가 출제가 좀 됐고요. 자, 그나마 조금 학력평가 변형 문항도 있었고, 외부 자료를 약간 좀 차용해서 해석하는 문항이 있었긴 했지만 우리가 그 핵심 개념과 코어를 잘 잡고 있었더라면 충분히 추론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조금은 손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는 상하로 잡았고요. 단원별의 난이도를 조금 보시면, 자, 1단원의 통합적 관점은 별이 하나입니다. 굉장히 쉽게 뭐 커피, 축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시공사윤 윤리적 관점이 뭐냐, 그 다음에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가볍게 출제했고요. 그 다음에 행복론 같은 경우도 별이 좀 하나인데, 자, 얘도 다른 학교, 그 다음에 작년 또 옛날의 기출들을 보게 되면 약간 동서양의 행복론을 조금 미묘하게 어렵게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번에는 그냥 단순 암기형 수준으로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나마 이제 3단원 기후 파트가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요. 자, 보통 이제 기후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뭐 마이너스 3도, 18도 줄 긋고, 그 다음에 강수량의 그래프를 보고선 어떤 기후인지를 특정하고, 그 다음 각각의 기후가 세계지도 봤을 때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역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좀 새로운 유형의 자료가 좀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어떤 느낌인지 조금 보실 거고, 그 다음 이제 4단원의 문화변동 파트는 이제 별이 조금 이제 2개 정도가 되는데,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늘 해왔었던 대로 질문에 따라서 내재적이냐 외재적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문화변동의 요인에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냐 창조가 되냐를 가지고 발명이랑 자극전파, 그게 아닌 친구들로 구분할 수가 있었죠. 그런 식으로 쉽게 출제가 됐었던 문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객관적인 얘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조금 하고요. 이제 문항으로 봤을 때 이제 통합사회 A 선생님은 이런 느낌으로 1번에서 6번, 그 다음 서답형 1번 출제를 좀 하셨는데,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조금 필요한 부분만 조금 보면 이제 4번인 것 같아요. 자, A에게 적절한 조언을 위한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A라고 하는 친구가 매일 7시에 일어나서 이제 뭐 기숙사에서 일어나서 이제 공장에 간대요. 행복하지 않대요. 이 친구한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였고, 선지 자체는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픽할 수 있었는데, 자,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친구들은 알았겠지만 이 선지 제시문의 개념 자체가 실존주의 철학이었거든요. 주체적 결단, 의미 부여, 그렇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단순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고 끝내지 마시고 2학년에 올라가서 현대사회 윤리 하시고, 나중에 이제 수능 볼 때 통합사회 수능 보시면 이제 윤리 파트가 한 40% 정도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아, 여기에는 실존주의 철학을 묻는 문항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이제 5번을 선생님이 약간 조금 특이점을 주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 교과서의 본문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왜 별표를 치냐면, 이제 보통 통합사회를 포함해서 사회탐구 과목을 대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본인이 안다라고 하는 상식적인 수준을 가지고 문제에 대한 근거를 찾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정답을 보고 틀렸어. 근거를 봤더니 교과서랑 프린트에 나와 있는 개념은 정반대였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었던 상식이 실제로 학문적인 내용이랑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역시나 교과서의 질 높은 정주 환경을 위한 노력을 내가 아는 적당한 수준에서 맞겠거니 해서 맞았다라고 가지 마시고 교과서에 근거해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까지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6번에 자, 무항산이랑 무항심 얘기도 나왔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려울 것까지 가정해서, 자, 백성은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다. 성인 근자는
무항산 이어도 유항심이다 라고 하는 문장에서 이면, 이어도에 약간 좀 변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자,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냥 단순히 자, 경제적인 생업을 중시했다라고 끝나서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이제 서답형 1번 같은 경우, 이중환의 택리지는 뭐 지리 생리에 대한 의미를 써라. 너무나도 쉽고요. 다만 이 사회복지 제도와 의미가 조금 거슬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자,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학교에서 시험 선생님이 PPT에서 어떤 교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수능 특강의 약간 지도서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캡처해서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예시를 조금 들어주시고, 그리고 실제 문항에서도 사회복지제도의 의미를 학교 수업에서 언급한 대로 수업 내용대로 써라 라고 하면서 결국에 학원 수업도 중요하고 어떤 강사를 만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시험에서는 결국 본질은 학교 수업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어떤 배울 점 또는 교훈을 줬었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들었었던 학생들은 물론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필기 열심히 한 친구들을 바탕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큰 어떤 그런 건 없었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학교 수업이 그래도 정말 이제 고득점이 아니라 100점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기본이면서도 포인트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통합사회 A 선생님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사회 B 선생님 보도록 합니다. 자, 12번, 6문항이다. 서답형 2번 출제를 하셨는데, 이 파트가 이제 고난도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항을 조금 보시면 8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새 온대기후의 위치와 특징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서한해양성, 지중해성, 그리고 온난수율이랑 겨울 건조를 퉁쳐서 보통 온대계절풍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후 그래프 주고 선 긋고 그다음 강수량 보고 어떤 그래프인지 특정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그렇게 출제한 게 아니고 이제 그래프를 줬어요. 그래프를 주시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있고, 그 다음 여기는 자 1월부터 6월, 7월 지나서 12월까지 그 다음 누적 강수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그래프가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누적 강수량이 가장 많아야 되니까 요 가 녀석이 동안의 온대계절풍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름에서 강수량이 약간 좀 꺾이는 요 녀석이 이제 지중해성 기후가 되겠고, 그 다음에 1년 내내 강수량이 그래도 비교적 균등하게 내리는 요 녀석이 서한해양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추론해서 문제를 푸는 문항이 나왔었고, 자, 요게 이제 처음 보는 이제 자료 해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후 그래프 할 때 포인트를 줬었던 부분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항을 조금 보시면, 자, 26년 3월 고2 통합사의 문항 변형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랑 사막 기후를 그래프를 가지고 약간 좀 우리가 역으로 추론하는 문제였는데, 자, 이제 요것도 이제 원래 문항을 보시면 원래는 요게 이제 강수량이 나오고 요게 7월에 평균 기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강수량의 크기에 따라서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어서 A, B, C를 묻는 문항인데, 고등학교 2학년 실제 학평 문항에서 요 녀석을 지우고 각각 A랑 B를 두고 이제 변형을 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문항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크기를 보고 얘가 동그라미 크기가 강수량이 좀 작으니까 얘가 사막이고 얘가 지중해성이겠구나 라고 단순히 한 번만 생각했으면 풀 수 있는 문항이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항이 조금 이 문항과 더불어서 까다로웠다.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조금 보시면 12번. 자, 독특한 지형에 대한 문항인데 이 녀석도 각각의 이 독특한 지형에 따라서 어떤 성분이 어떤 작용을 거쳐서 만들어지느냐에 목적어를 바꿔서 여러 문항들과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할 수 있었는데, 단순히 그냥 이제 내용에 대한 문제만을 출제하다 보니까 조금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 2번의 최나널 기온,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뭐지? 라고 싶을 텐데, 이제 작년 기출에서 최하널이랑 최나널 제시하고 연교차를 계산하는 문항이 있었죠. 자, 그 문항을 변형해서 이번에는 이제 최하널이랑 연교차의 두 가지 자료를 제시하고 간단한 연산 문제를 통해서 최나널 기온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타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위도상 쉽게 비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통합사회 B
까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가장 많은 문제를 출제하셨던 통합사회 C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부터 19번까지 커피, 축구, 아동노동, 그 다음 물품 공유에 대한 시공사용 관점, 그 다음 통합적 관점에 대한 얘기고, 문항수가 6문항이지만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쉽게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 이 문제에서 틀렸다면 사실은 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에서 그 다음에 24번 문항, 이제 뭐 문화 변동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요것도 뭐 다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한 질문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항은, 직전 보강의 어떠한 동형 모의고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매주 주간지로 풀었었던 연습 문항으로도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했었던 문항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아이들이 조금 실수하기 좋았었던 게 요건 것 같아요. 포르투갈의 식민지라고 해서 강제적 문화적변은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자, 이제 강제적 문화적변의 예시를 보게 되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창씨 개명을 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마치 식민지라는 키워드를 떠올리면 이거 강제적 문화적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포르투갈의 식민지라고 해서 강제적 문화적변은 당연히 아니고 제시문을 끝까지 좀 읽어보셔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문항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가볍게 보거나 내 상식에서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는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힌트를 조금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얘기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그치? 이런 느낌의 문제가 출제됐었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이제 기말고사는 어떤 친구들이 나오냐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자, 첫 번째 3단원에 자연과 윤리 파트라는 게 있어요.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중에 수업해보면 알겠지만, 자, 도덕적 행위 주체는 인간인데 이 인간이 누구까지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인간부터 생태까지 4가지로 좀 나뉘거든요. 그래서 여러 명의 사상가가 있고 그 사상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 문제가 나와요. 벤 다이어그램 3원형이 출제가 되고 각각의 뭐 A, B, C를 놓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항이 어렵게 출제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수능 생활과 윤리에서 가장 어려운 킬러 문항 중 하나가 요 단원이에요. 그래서 단순 암기를 넘어서 문장의 형식, 그 다음 제대로 된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가지고 충분히 많이 어렵게 낼 수 있는 문항이니까 요거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 이제 4단원 문화권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 시험 범위에서는 이제 문화권을 건너뛰고 바로 문화 변동으로 갔죠. 근데 요 이제 문화권 파트도 기후 파트랑 똑같이 한 13개, 12개 정도의 문화권의 위치, 특징 다 암기하시고 제시문으로 나왔을 때 이게 어떤 문화권이니까 어떤 위치에 어떤 문화권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암기 및 자료, 역추론 연습이 많이 필요한 문항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5단원은 산업화 도시와 교통통신, 쓰지 않았지만 지역 격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요 문항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는 그리 많진 않은데 지금 현행 한국지리에서 자료 해석으로 굉장히 어렵게 많이 나오는 파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 그 다음에 이 자료의 디테일한 내용 중에서 단순히 해석이 아니라 암기해야 될 부분들을 암기를 해야만 맞출 수 있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들 같이 암기하고 디테일하게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랑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이제 한국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사의 총평에 대한 얘기인데, 한국사는 난이도가 통합사회가 중상인 것에 비해서, 상하였던 것에 비해서 중상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단순 암기형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태정태세 문단세 암기만 잘했어도 적어도 한 80점 이상은 맞을 수 있었다. 그런 정도의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미 문제 풀면서 예고를 많이 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사료, 지도, 연표를 가지고 어떠한 시기, 역사, 사건, 인물인지 역추론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런 문항들을 많이 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문항이 사료가 출제가 됐고 이랬어도 아이들에게는 처음 접하는 어떠한 유형의 실전 시험이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충분히 사료 연습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5번에 문무왕 사료, 그 다음 9번에 우리가 처인성 전투만 유명했지 충주성 전투 사료, 그 다음에
인조반정 사례와 같은 것들이 약간 생소하게 다가올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러프하게 해보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등급을 가르는 고난도 문항은 16번이랑 17번 문항이었는데, 자, 역시나 16번 같은 경우는 인조반정에서 병자호란 사이에 시기를 묻는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조반정으로 즉위한 인조랑 서인 때문에 병자호란이랑 이제 정묘호란, 정묘병자호란 순서대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각각 자, 어떤 나라가 쳐들어왔느냐,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피난을 갔느냐,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중심으로 암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 시기가 그래도 조금 그나마 유의미하게 어려웠었던 문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17번에서 예속 논쟁에 따라서 각각 어떤 분당인지를 역추론하는 문제였는데, 자, 예송이랑 환국과 접목시켜서 어렵게 풀 수 있는 문항 연습 많이 했지만, 그래도 예송만 나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어려운 문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문항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 얘기인데, 자, 모든 문항을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자, 어렵고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항이 4번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자, 4세기 근초고왕부터 6세기 지증왕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고르는 문항인데, 자, 선생님이랑 연습했을 때, 자, 4세기에 백제 근초고왕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5세기에 장수왕 얘기가 나오고, 6세기에 진흥왕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각각의 시기에 따라서 어떤 왕들의 업적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나마 학교에서 유하게 두 시기를 각각 이렇게 떨어뜨리기보다는 얘네들을 묶어서 출제를 했죠. 자, 그래서 4세기 근초고왕이랑 지증왕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백제의 침류왕이 있고, 그 다음 5세기 때 소수림왕 넘어서 광개토대왕, 장수왕 얘기 들어갈 수 있고, 장수왕 얘기 나오면 이제 한성함락시키면서 계로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었었던 문주왕이 옹진으로 천도했다. 무령왕에 대한 얘기도 또 나올 수 있겠고, 성왕까지는 나올 수 없겠죠. 지증왕까지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널널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이제 6번 문항에 통일신라 말에 김원창의 난이 있었는데, 통일신라 말에 여러 가지 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육호선풍이라고 해서 육두품, 호족, 선종, 풍수지리설과 같은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김원창의 난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다 단순 암기형으로 문제 풀 수 있었는데, 이제 9번 같은 경우도 이제 강감찬의 귀주대첩에서 충주성 전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출제하는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자, 요게 조금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유가, 보통은 이제 시기대로 우리가 정치사 어떤 왕이 뭐 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배우죠. 근데 요번 교육과정부터는 이제 어떤 나라랑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대외관계는 톡 떼가지고 2단원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얘기 물어봤을 때 조금 어떤 시기였지? 당황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선생님이랑 했었던 게 어렵지 않죠. 자, 10에서 11세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서 1, 2, 3차 얘기 쭉 우리 암기 잘 했겠고, 자, 그 다음 12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진이라는 친구들이 고려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윤관의 별무바, 동북구성, 1년 만에 반환했다. 이런 얘기 좀 암기하시고, 그 다음 이제 13세기 같은 경우는 원나라, 대몽황쟁기를 거쳐서 원간섭기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원간섭기의 내용들, 공민왕이 어떻게 다시 돌리는지, 그 다음 이제 14세기로 가게 되면서 홍건적이랑 왜구 어떻게 고려를 괴롭혔는지, 그러면서 등장하게 된 어떠한 신흥 무인 세력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얘기를 떠올리면서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서도 각각의 왕들에 대한 업적 물어보는 단순한 문항부터 해가지고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항이 있는데, 자, 12번 보시면 고려와 조선의 지방행정 제도에 대한 특징이에요. 요거 언급,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죠. 고려 같은 경우는 자, 지방관이 파견된 주연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다. 그래, 향리가 다스렸다. 오도의 안찰사, 양계의 병마사. 조선 같은 경우는 팔도의 관찰사 파견했다. 그 다음 향부곡소 일반 군현으로 승격이 됐다. 모든 군현에 지방방 파견했다. 우리 늘 했었던 내용으로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 이제 사화의 순서 같은 경우, 무갑기을 너무나도 많이 했고, 조금 어렵게 나올 걸 대비를 해서 이제 갑자사화랑 기묘사화 사이에 이제 중종반정이랑 그리고 조광조의
현량과 실시, 위훈 삭제, 소격서 폐지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나마 조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 뭐 16번은 아까 했었던 얘기고 그 다음에 17번은 예속 논쟁 주장 요 얘기도 이제 어렵게 나오게 된다면 뭐 1차 때, 2차 때 각각 몇 년, 그죠? 그러면서 누가 이겼냐 이런 얘기까지 충분히 물어볼 수 있었는데 단순히 서인과 남인을 구분하는 문제로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19번 문항도 뭐 세조정권기 농민봉기, 홍경래의 난을 연표상 시기에서 묻는 문제인데 이제 세조정권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순조가 있겠고 헌종이 있겠고 그다음 철종이 있겠죠. 그러면서 수업에서 언급했었던 게 순조 때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농민봉기가 홍경래의 난이죠. 이렇게 시작이 됐다가 이때 첫 포문을 열게 되면서 이후에 정말 크고 작은 농민봉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 주목할 만한 가장 큰 농민봉기가 철종에 있었던 임술 농민봉기였다. 이런 이야기 했었으면 시기상 묻는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괜찮나요? 그래서 한국사도 이렇게 문항 분석 간단히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서다평 같은 경우는 뭐 1번부터 서다평 6번까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출제가 됐는데요. 선생님이 딱히 그렇게 언급할 만한 내용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저랑 거의 매주 한 100개에서 120개에 해당하는 디테일한 리뷰 테스트에 대한 암기 시험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항들이 객관식으로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출제된 객관식의 내용이 이러한 느낌으로 서다평으로 나와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나마 조금 우리가 볼만한 게 이 화주의 쌍성 충관부 있는데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 개경에는 동령부, 제주에는 탐라 충관부까지 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부서가 설치가 됐느냐까지 암기가 잘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 기말고사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제 2단원부터는 대외관계 수치체제, 사상 문화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보통 이제 역사 같은 경우는 정치사가 있고 경제사가 있고 그 다음 뭐 사상 문화사 이런 식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왕이 뭐 했고 이런 내용들은 다 정치사 파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경제, 사상, 유물, 사진 이런 거 보고 암기해야 되는 파트가 대외관계 수치체제, 사상 문화사가 되는데 자, 여기는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자료 해석보다는 단순 암기, 저스트 암기. 암기했으면 맞고 암기를 하지 않았으면 틀리게 되는 그러한 문항들이 출제가 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석이랑 추론보다는 단순 암기요. 외우면 맞고 못 외우면 틀리는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연습 충분히 저와 함께 열심히 많이 암기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은 강화도 조약부터 한일 합방 까지 출제가 되는데 연도로 따지면 1875년 개항부터 1910년 일제강점기 직전까지의 시기가 돼요. 이때부터 정말 많은 역사적 인물, 단체, 사건, 당장 제1, 2, 3차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 그죠? 광무개혁에 대한 내용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다 암기를 또 하셔야 되겠고 단순히 암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사건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한 미묘한 순서를 같이 한번 어떻게 효율적으로 맞게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저와 충분한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꽤나 모든 학교가 그렇겠지만 통사도 그렇고 한국사도 그렇고 중간 때보다는 기말고사 때가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문항 적중 사례인데 이 문항 적중 사례라는 걸 학생들이 그래도 이런 어떻게 좀 적중이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느낌에서 일단 넣기는 넣었는데요. 과연 그럼 이 적중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누군가는 문항 자체가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는 게 문항 적중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주제만 적중해도 적중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제시문의 내용 또는 제시문에서 빈칸 뚫은 내용이 적중이 돼야 적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소재 정도만 돼도 적중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적중이라는 얘기는 사람마다 내릴 수 있는 정의가 다 다르고
정의가 다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약간 조금 끼워 맞춰 식으로 야 이거 적중했잖아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 가능성이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클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문항 적중 사례라고는 하지만 맹신하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나왔는지 그래도 문항 적중 사례라 함은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한번 얘기는 조금 해보도록 하면 자 1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지형 파트에서 실제로 내용들 두 가지 내용들 시험에서 나왔죠. 이게 과연 적중이라고 한다면 감사하겠지만 그 다음 2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 변동과 같은 내용인데 실제로 문제의 유형이랑 그 다음 표에 들어가 있는 질문 자체가 같죠. 그럼 이것도 적중이라고 해주신다면 감사하게 생각을 좀 하고 자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사에서 동인서인에 대한 얘기인데 빵꾸를 뚫어가지고 직접 빵꾸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이것도 적중이라고 한다면 감사하게 생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국사 1번 문항에서 나와 있는 이 주먹도끼 사진 그대로 출제가 됐고 내용도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됐는데 이것도 약간 뭐 이제 문항 적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적중이겠지만 저는 이렇게 문항을 조금 접근하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이 다 대비를 해서 이제 학생들이 수업에 다 맞출 수 있게끔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대응 가능하게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그거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매주 통사도 그렇고 한국사도 그렇고 학생들이 저랑 배웠었던 수업에 대한 리뷰 테스트로 필요한 부분만 암기를 시키는 게 아니고 전문항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매주에 실제로 문제의 암기에 대한 해야 되는 양이 한 120개에서 140개 정도가 디테일하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이 내용들 다 써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관제, 격하 됐었던 내용들 다 하나하나씩 쓰면서 서답형으로 출제가 되었을 때 다 쓸 수 있는지 그 다음 동인과 서인에 대한 정치적 입장, 학문적 입장 다 이렇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다 매주 리뷰 테스트만 따라와도 제 생각에는 85점 이상은 누구나 다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이제 통합사회 때 했었던 학교에서 기후그래프도 단순히 기후그래프 보는 법뿐만 아니고 실제로 출제되는 느낌처럼 기후그래프 주고 학생들이 어떻게 요거를 써 내려가는지 하나하나 다 체크하는 게 조금 중요하지 않나 이러한 어떤 기본이 바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물론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넘어가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사료가 나와 있으면 교과서 사료도 그렇고 학교 프린트에 나와 있는 사료도 그렇고 모두 다 정리해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이런 식으로 넣어둡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한번 내가 이렇게 출제가 됐을 때 대답할 수 있는지 스스로 테스트해보고 본인 스스로 완급 조절해보고 이러한 느낌으로 100점에 가깝도록 스스로도 준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랑 같이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장황하게 조금 이제 두서없이 설명을 좀 했지만 결국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돌고 돌아 최민석 끝은 항상 여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본질에 집중하고 가장 기본기 그 다음에 가장 현실적으로 고득점에 맞을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자 빠른 길은 제가 아닐까. 그 다음 누구보다 원론적으로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제대로 누구보다 정수에 맞게 가르치는 강사는 자부하게 제가 그런 강사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말고사 개강은 5월 17일 이제 일요일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말고사에 대한 안내도 짧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